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곧 봄이 찾아와 꽃이 피면 어디라도 훌쩍 떠나야지 싶어 알아보다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써보자 싶어 시작을 했는데 잘 쓸지 모르겠네요. 이 나이에도 뒤처지지 않고 싶어 문화센터에 나가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있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제 손자 손녀들 말로는 제법 멋쟁이라고 칭찬을 받아 도전을 해보려 하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야 돈 좀 모아두었다 싶어 한 발짝 물러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고마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20대 때부터 시장에서 떡집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이 좋아 결혼을 했거든요. 친구의 사촌 오빠였던 그 사람을 친구네 집에서 슬쩍 마주치고는 첫눈에 반해 졸졸 따라다녔지요.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디 계집애가 남자한테 먼저 그러냐? 라며 화를 차셨지만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싫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그 사람은 어린애 취급을 하며 좋게 달래려 하다가 제가 울면서 제발 저랑 데이트를 5번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자 만나주더라고요. 그 5번 안에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어찌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한 적도 들은 것도 없는데 저 혼자 애를 쓰면서 도시락도 싸서 나가고 생전 입지도 않던 치마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보였는지 그 사람은 약속한 5번을 넘긴 후에도 만나주더라고요. 어찌나 고마운지 더 잘하려고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만나길 한두 해 정도 했는데 반지를 쓱 내밀면서 집에서 날 잡으라고 하시더라. 결혼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수줍어 제대로 말도 못했지만 얼마나 좋던지 집에 가서 온 식구들에게 반지를 자랑하며 나 시집간다 하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머리를 잡고 뒤로 넘어가시는데도 저는 신이 났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를 온 남자를 보고서야 온 식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고 며칠 뒤 저도 그 사람 집에 인사를 갔는데 글쎄 어머님이 떡집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어이쿠 일 잘하게 생겼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남편은 시장에서 아버님과 이불집을 하고 있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어머님과 떡집을 하게 되었죠. 원래 아버님의 여동생인 고모님이 같이 하셨는데 제가 시집을 오고 고모님은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시면서 조카, 나도 우리 엄마 계실 때부터 하던 일이라 시집가서도 나와서 했는데 이제 나도 집에서 살림 좀 해보고 싶어. 미안해. 라면서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웃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결혼이었기에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헤헤 웃기만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고모님의 격려가 무슨 뜻이지 않은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떡집 일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약과 식혜까지 만들어 파시는 바람에 떡 20가지를 만들고 틈나는 대로 몸을 움직이질 않으면 장사가 안 됐거든요. 시어머님은 이미 30년 가까이 해오신 일이라 척척 해내시는데 저는 시키는 것만 하는데도 벅찼습니다. 떡은 또 왜 그리 손이 많이 가고 식혜 띄우는 건 왜 그리 지치는지 힘들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수고했어 라며 잠들기 전에 해주는 인사가 듣기 좋아 견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집에 나가 불려놓은 쌀로 떡을 종류별로 분류해 밑작업을 해놓고 다시 집으로 가 2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님과 남편에게 가져다주고 나머지 하나는 어머님과 제가 먹고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 설거지를 해놓고 가게에 나와 떡을 만들고 장사를 했습니다. 점심은 각자 가게에서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떡으로 먹을 때도 있었죠. 저녁은 제가 먼저 장을 봐서 집에 가 차리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와 먹고요. 빨래나 청소는 온 가족이 같이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고 치우고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우리 살찌겠다 라며 시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는 떡집 며느리 되는 걸 걱정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덤벙대고 가벼운 저와는 달리 진중하고 침착한 남편을 보시고는 믿으셨죠. 그래도 볼 때마다 고생한다며 친정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수고를 아시는지 잔소리를 하시거나 타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잘한다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 금슬이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번도 인상을 쓰고 다툴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매일 설거지를 끝내고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남편 닮은 아들 하나만 보내주시라고요.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도 슬슬 손주 하나만 보면 참 좋겠는데 왜 소식이 없냐? 라고 하시며 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에야 당당하게 왜 그런 걸 묻냐고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며느리가 눈치를 봐야 하던 세상이었기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보신 친정어머니가 아이가 잘 들어선다는 약도 보내주시고 아이를 많이 낳은 집 안하게 속옷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싶어 친정어머니가 주시는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먹고 다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정성 때문인지 때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임신이 되더라고요.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입덧을 시작하자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시고 사람을 하나 고용하시고는 어머님과 떡집 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아이를 낳고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임신 내내 정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입덧이 막달까지 있어 먹지도 못해 임산부가 살이 빠지고 배당김도 심해서 제대로 잔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저를 남편은 너무 걱정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주었고 시어머님은 내가 아범 가졌을 때 그래봐서 안다. 어떤 놈인지 제 아버지 닮은 아이가 나오겠구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집안일도 봐주시는 분을 구해주시더라고요. 그 시절 그 시기에 며느리 편의를 그렇게 봐주시는 어른은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시집 잘 갔다고 한 소리씩 했죠. 사촌 시누이가 된 친구가 제 친구들에게도 다 소문을 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혹시나 먹을까 하여 수시로 먹을 것을 챙겨 날랐고 제가 괴로워하면 같이 잠을 설치며 조금이라도 제가 편해질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진짜 공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행복했던 임신 시절을 지나고 아이를 낳던 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틀을 꼬박 진통을 하고 진이 빠져 기절을 하는 걸 산파 할머니가 따귀를 때려가며 깨워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거든요. 조금만 여차했어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었다고 산파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셔서 위험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 보물인 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발이 작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고 보니 왜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졌습니다. 그 올망졸망한 입과 눈이 저를 향하고 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벅찬 감동이 있었거든요.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자식이라는 게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어찌나 예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쁜 공주님을 낳고 보니 제가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철이 없는 딸이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더라고요. 몸조리차 간 친정에서 본 부모님의 모습이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 100일 잔치 때 오신 시부모님을 따라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아이 낳더니 철이 드는구나 하시면서 애써 미소를 지으시는데 눈물을 참고 계시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저 사람 돌보겠습니다. 라면서 인사를 하고 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를 달래시며 우리가 더 잘하마 걱정 마라 하시고요. 그런데도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아이를 안고 오는 길에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오고 나니 몸도 마음도 제일 편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은 아이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편마비가 와 왼손과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한동안 가게 문을 닫으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이다 한의원이다 용하다는 곳은 다 다니셨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어머님은 완전히는 아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돌아오셨지만 아무래도 일은 무리였죠. 떡집은 닫자고 하시는 것을 제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아이 없고 다시 일을 배울 테니 제가 완전히 일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라며 나섰죠. 떡집은 시할머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떡집 장사로 돈을 벌어 아버님 이불집도 열게 되셨고 남편도 그 일을 물려받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대로 문을 닫게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그런 제 말에 고맙다고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떡집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몸으로 도와주셨고 어머님은 떡 만드는 법을 정확하게 짚어가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배우자 혼자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약식이며 식혜도 어머님과 똑같은 맛이 났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을 도우시고 어머님은 아이를 봐주시게 되었고 저는 떡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20가지 떡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떡 5가지를 포함해 10가지씩 번갈아가며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매일 떡집에 들르시는 손님들이 고정적으로 생기더라고요. 남는 떡도 줄어들었고요. 식혜와 약과는 인기가 많아 부지런히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드는 떡을 줄였어도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딸이라는 별이 있어 매일이 달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은 몸이 완쾌가 되지 않아 불편하신데도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봐주셨고 아버님은 남편의 가게와 저희 떡집을 오고 가시는 와중에도 어머님을 도와 집안일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은 도시락을 본인이 들고 나르며 일을 했고요. 그렇게 서로 돕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불 가게는 아이가 6살이 될 때쯤 확장을 하고 규모를 늘리면서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범이 잘 꾸려줘서 우리가 좀 덜 미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떡집 수입은 어머님이 하실 때보다 조금 늘었지만 제가 혼자 고생한다고 엄청 미안해 하셨고요. 그래도 저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우리 예쁜 딸에게 뭐라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저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이를 먹더군요. 계속 젊기만 할 줄 알았는데 40살이 되어 싱숭생숭했던 해라 기억이 납니다. 딸이 자라는 건 예쁘고 좋은데 제 나이 드는 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0살만 돼도 좋겠다 싶은데 또 그 나이가 뭐가 많다고 싱숭생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계신데 말이죠. 괜히 우울해져서는 장사는 뒷전이고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던 시절이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나오면서도 그저 기계적으로 나오고 떡을 만들면서도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좀 더 맛있게 해야겠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그저 딸 생각을 했다가 남편 생각했다가 친정 부모님 생각했다가 그랬습니다. 시부모님 식사 준비 걱정도 하고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나 많은지 떡집에 앉아서 장사할 생각은 않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와도 모를 때도 있고요. 정신이 빠진 거죠. 수익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건방을 떨었던 겁니다. 그런 저를 손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셨나 봅니다. 나아졌던 수익은 곤두박질 치더니 어머님이 운영하실 때보다 수익이 더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가게 수익 걱정까지 더해져 저는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었죠. 하여간 철없이 나서는 건 어릴 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질 국리보다 안 좋은 면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있는다고 나아질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예민해져서는 남편에게 투정도 부리고 못살게 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저희 떡집으로 오더라고요. 가게 문이 거의 닫힐 때였는데도 남아있는 떡은 많았습니다.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밝게 웃는 여자의 얼굴에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가게 앞으로 와 덥석 바람떡과 절편을 집어든 여자가 여보, 이 떡 진짜 맛있어. 옆집에 언니가 사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더라니까 하면서 웃는데 배가 불렀더라고요. 저는 젊은 부부의 그 장면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부부가 어찌나 곱고 예쁘게 서로를 대하는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딸 임신했을 때 저와 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여자는 그 자리에서 떡을 뜯어 한 입 먹더니 남편의 입에도 떡을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싱그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떡을 먹던 여자와 남편은 갑자기 멈칫하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없어? 라며 서로를 바라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보고 있는데 여자가 사장님 어쩌죠? 제가 떡을 벌써 먹었는데 둘 다 지갑을 놓고 온 거 있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내일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나 우리 떡값 외상은 안 왔는데 예쁜 아기 낳으라고 내 선물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나중에 와서는 식혜나 좀 사가요. 진짜 맛있어. 라며 식혜까지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는 당황하면서 어머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제가 꼭 내일 돈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기에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 늦어서 그 떡 못 팔면 나도 못 들어가. 우리 딸이 엄마 기다려서 나도 얼른 가야 해요. 진짜 그래서 선물이라고 핑계대고 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순산하시고요. 라고 말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두 부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둘이 왜 지갑을 안 챙겼냐며 장난을 치며 가는 모습까지도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게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저 부부처럼 남편과 있기만 해도 좋아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저 그 자체만으로 행복인데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장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저는 저대로 바쁘게 사느라 그날 일은 또 그렇게 잊었습니다. 매일이 바빴습니다. 아이를 시부모님이 봐주셔도 제가 또 해야 하는 엄마의 역할이 있으니 떡집 일에 아이 보는 일까지 더해지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두 가지 이상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으니까요. 그랬던 그 시점에 집안일까지 제가 맡아 했으면 정말 쓰러지고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본인 때문에 제가 장사를 시작해 안쓰럽다며 집안일은 제게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게 미안해 했습니다. 괜히 나 같은 사람 만나 장사하느라 힘들지. 당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 당신이 너무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당신 고생시키면서 계속 해야 할 건 아니야. 라면서 달래주기 일쑤였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도 힘들면 이야기해. 괜히 참지 말고. 라며 제가 힘들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괜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표정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기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더 밝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웃었지만 나중엔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물론 딸아이와 더 있고 싶고 더 지내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떡집을 닫으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고 어머님 약값과 앞으로 딸아이 학비를 감당하기엔 벅찬 실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더 노력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왕 생활 전선에 뛰어든 이상 쉽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저 딸아이에게 미안할 뿐이었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제품을 파고들며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냄새 맡고 싶었어. 라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다 그만둘까 싶을 정도이기도 했고요.
돌아서면 한 뼘씩 자라있는 딸아이를 보며 그저 애틋했지만 나중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딸에게 먹이고 싶은 떡을 연구하다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떡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림도 넣어보고 빵처럼 예쁘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러고는 완성된 몇 가지를 추려 한편에 아이들 떡이라고 조금 팔기도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아 번번이 저희 딸 차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가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반장이 되었다고 해 제가 학교에 떡도 돌렸습니다. 엄마가 떡집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직접 아이 교실까지 떡을 가져다 주고 기분 좋게 가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서 낯이 익은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는 이 가게 갔다가 나오고 저 가게 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싶어 유심히 보는데 그때 그 젊은 임산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행색도 좋지 않고 얼굴도 좋지 못하더라고요.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도 입은 옷이 그다지 깨끗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런 꼴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니 당연히 거절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정이 섞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부러워하던 젊음의 생기가 사라진 여자를 보고 놀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저기 혹시 나 기억해요? 저기 떡집이라고 하자 여자는 반가워하며 어머, 네, 안녕하세요 라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때 뱃속의 아기가 얘구나. 어머, 예뻐라. 우리 딸도 요만할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엄청 예뻐하겠어요 라고 하자 여자는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아해서 내가 여분으로 남겨놓은 아이들 떡이 있어요. 가서 좀 먹이고 가요. 순산하라고 했더니 진짜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어 라며 저희 떡집으로 모녀를 이끌었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앉게 한 후 아이에게 떡을 뜯어주었더니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체해 천천히 먹어 라면서 식혜를 따라주자 여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이내 흑흑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좋지 않은 행색에 울기만 하는 여자에게 채근하듯 묻기는 좀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번번이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제가 지금은 돈이 하면서 크게 한숨을 쉬더니 아이 아빠가 1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 바람에 병원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모아놓은 돈은 다 썼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먼저 갔어요. 이 어린애랑 저는 어쩌라고 라며 다시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자의 사연을 듣자 하니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생기 있고 행복해 보이던 얼굴은 어디 가고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한 여자의 사연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저 어린 아이를 남기고 아빠를 데리고 가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는 엄마가 우니 눈치를 보다가 먹던 떡을 내려놓고 함께 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슬퍼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낼 곳은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네, 집은 아이와 지낼 단칸방을 겨우 구하기는 했어요. 아이를 낳고 돌 지났을 때 남편의 매형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병원 때문에 이 지역으로 다시 오면서 구한 방이었거든요. 아직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면 앞으로가 문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때이기도 했고 그 사연을 듣고 그냥 보내기가 그렇더라고요. 여자는 네? 정말요? 저 일해도 돼요? 라고 묻는데 애는 데리고 나와도 돼요. 나도 가끔 우리 딸 데리고 나와서 일하려고 이쪽에 작은 방처럼 해놨거든. 거기서 아이 보면서 일해봐요. 떡은 내가 만드니까 판매만 좀 도와주고 판매 실적에서 3%를 내가 줄게. 나도 월급 얼마 정하고 주면 좋은데 장담을 못하겠네. 괜찮겠어요?
라고 하자 그럼요, 열심히 할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라더니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그런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떡 종류를 더 늘렸습니다. 10가지 팔던 것들을 15가지로 늘린 거죠. 당장에 20가지 다 하기에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더 많이 팔아야 여자의 월급까지 줄 수 있겠더라고요. 안쓰러운 젊은 여자와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나가면서 저희 아이가 입던 옷 중에 괜찮은 것들을 추려 들고 나갔습니다. 여자의 아이 옷이 작아서 짧게 보이던 게 눈에 걸렸거든요. 옷을 받아든 여자는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사장님, 진짜 왜 자꾸 저 울리세요?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것도 아니고 입던 건데요. 힘든 거 다 잊고 앞으로 아이와의 삶을 위해 열심히 해줘요.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잘해보자. 라고 하고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하더라고요. 눈치도 빠르고 수완이 좋아 첫날부터 떡을 다 팔더라고요. 특히나 잘 안 팔리던 아이들 떡은 제일 먼저 동이 났습니다. 혹시 집에 아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원래 떡 안 먹는데 이 떡은 먹더라고요. 한번 사가보세요. 아이가 좋아할걸요? 라며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니 오셨던 손님이 기분 좋게 다른 떡과 함께 사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웃는 얼굴로 예쁘게 말하는 여자 덕에 연이어 떡들은 동이 났습니다. 시장 안에 떡집이 4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 떡집만 오후 3시 정도만 돼도 떡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저희 떡집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식혜나 약과는 만드는 과정 때문에 매일 팔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사기 위해 매일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서는 사람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다가 나중에는 여자의 수완 덕에 장사가 잘 되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의지를 많이 하게 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여자와 아이를 식사 초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제 딴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도움을 받지 뭐예요? 장사 잘 되는 건 좋은데 새벽에 떡 만들 손이 부족해서 떡 만들 사람도 뽑아야 할 판이에요. 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원래는 여자에게 판매를 해보게 하다가 떡 만드는 일을 점차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판매를 너무 잘하니 다른 걸 할 시간도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신 건지 고모님이 오시더니 조카, 내가 할게. 그래도 해본 사람이 낫지. 우리 아이 아빠가 사업이 좀 힘들어. 내가 좀 보태야 해. 하시기에 잘됐다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법이니 따로 가르칠 일이 없어 시간을 벌겠다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시부모님만큼 좋은 분이라 불편하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고모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혼자 떡집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장사까지 잘 되니 더 힘든가 봐요. 고모가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졸랐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고모님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모님까지 나오시고 떡집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떡 종류는 25가지가 되었고 그조차도 점심시간이 될 때쯤이면 거의 업계 일수였고요. 한번 줄을 서기 시작한 손님들은 계속 줄을 섰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에게 부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부 부장님이 맞으니까요. 일찍 나와 떡을 만들고 있으면 부장님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혹여 남는 떡 종류가 있을까 골고루 잘도 팔더라고요. 억세고 드센 시장통 목소리들 사이에서 나긋나긋하게 떡을 파는 그 전략은 잘 통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부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사장님 덕에 제가 먹고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부장님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주변의 다른 가게 사장님이 듣고 전해주기를 시장의 다른 떡집에서 퇴근하는 부장님에게 판매 실적의 4%를 줄 테니 와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장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랑 제 딸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걷어주신 분을 그깟 돈에 배신하라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 가게 문 닫으실 때까지 같이 일할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그 상냥하고 유한 사람이 어찌나 화를 내는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란 말을 전해 들으며 든든하기도 하고 믿음직스럽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부장님이 진짜 온전히 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면 쉽게 배신하고 휩쓸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온 탓인지 부장님의 그 말이 너무 낯선 느낌인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집으로 초대도 더 자주 해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고모님도 부장님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꼭 조카 처음 시집 올 때처럼 사람이 맑고 밝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혼자 살기 너무 아깝다. 아이도 어린데 앞으로 어쩌려고. 혹시나 소개 좀 받을래? 라며 물으셨습니다. 부장님은 그 말에 그저 미소를 짓더니 저는 아이 아빠만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여자애라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남자라고는 아이 아빠밖에 몰라요. 첫사랑이거든요. 제가 먼저 반해서 엄청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더니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랑 사는 저를 보드 담아준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 못 차리니까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결혼하자 해서 혼수도 제대로 안 하고 결혼했어요. 라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더 동질감까지 생겨 부장님을 더 챙겼습니다. 누가 보면 친동생으로 알 정도로요. 실제로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었고요. 제 딸아이도 이모라고 부르면서 부장님을 잘 따랐습니다. 부장님네 아이에게도 잘해주고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을 물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장사는 점점 더 잘 됐습니다. 저는 떡집이 있는 건물 2층에 점포를 빌려 아이의 떡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이나 들어가는 소는 저와 고모님이 배합을 했지만 만드는 건 직원들을 고용해 더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떡을 부장님은 팔아내더라고요. 모든 떡 세트는 선물용으로도 포장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부장님의 아이디어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예 공장을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어 팔아요. 번번이 와서 못 사가는 손님들도 많은데 다 사가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떡도 많이 나가니까 골고루 다 먹어보게 모든 떡 세트로 포장 예쁘게 잘해서 팔면 좋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대로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 실행에 옮겼더니 역시나 장사는 더 잘 됐습니다. 그렇다고 떡 맛이 달라지면 안 됐기에 어머님의 검수 또한 놓치지 않았죠. 그래야 우리 떡집의 기본이 유지되니까요. 아무리 오래 쉬셨어도 떡맛은 어머니가 제일 잘하셨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처음 부장님을 보신 날부터 얼굴에 진심이 보이는 게 사람이 좋아 보인다. 잘 지내.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가게가 잘 되자 더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시더니 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몸이 상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낳은 이후로 제가 좀 골골하긴 했거든요. 철마다 보약을 지어주면서 부장님 것도 챙기면서 우리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부장님은 사장님 너무 부러워요 하면서 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받고는 했습니다. 괜히 마음 아프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보약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큰 보물인데 몸 상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부장님과는 일하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하기엔 좀 거리가 있게 25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서울에서 꽤나 괜찮은 대학을 나와 유명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도 엄마가 돼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했죠. 그조차도 엄마가 하지 못해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일한다고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 못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런데도 항상 엄마가 아플까봐 걱정이야. 다른 건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라고 해주던 딸과 내가 너 힘든 거 시켜서 너가 고생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하겠니? 걱정 마라. 라며 격려해 주시는 어머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부장님 딸아이는 대학원을 박사까지 마치고 좋은 조건으로 약품 연구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워낙 지 엄마를 잘 챙기는 효녀라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고모님도 저런 딸이라면 남편 없어도 살겠어 하셨을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5년 전쯤에는 택배로 떡도 팔아 코로나 위기일 때도 저희 가게는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알고 주문을 그렇게 하나 봤더니 부장님이 아이에게 배워 인터넷으로 블로그 글을 올려 판매를 알렸더라고요. 떡 사진을 그렇게 찍기에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곳에 올린다면서요. 저희 보고도 배워서 하트를 누르라고 알려줘서 요즘도 매일 들어가 하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니 별걸 다 알아야겠더라고요. 남편은 이제는 좀 쉬자고 합니다. 아버님이 한참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90이 훌쩍 넘으신 어머님이 혼자 적적하실 것 같다며 더 신경을 쓰는데 저도 나중을 생각해 이만 쉬는 게 어떠냐며 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 가게는 아직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가게 정리하면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아마 쉽게 접지 못할 겁니다. 장사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윤도 안 남는 것 같아 접고 싶다가도 돌아보고 하게 되고 또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저도 아직 더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얼마 전에 홈쇼핑 제안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TV에 나오는 방송까지는 아닌데 라이브 커머스라고 쇼핑 호스트들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내면서 팔아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장 규모도 키우고 판매 실적도 올려보자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못 따라가겠어요. 부장님은 그래도 아직 젊어서인지 자꾸 일 욕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게 해드릴게요. 라고요. 말만이어도 고맙지 뭡니까? 그러다 보니 부장님을 우연히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오르고 제가 붙잡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부장님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판매 실적이 연간 억 단위로 오고 가는 떡집은 바라본 적도 없고 그저 우리 가족 부족하지만 않게 벌면 그만이었는데요. 다 부장님 덕이죠. 그런데도 부장님은 아직도 제가 은인이랍니다. 일 욕심만 많지 돈 욕심도 없고 공 세우고 공치사도 할 줄 모르는 착한 부장님 덕에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이번 것까지만 하고 우리 더 키우지는 말자. 나 봐. 딸내미 몸조리도 내가 못해서 어머님께 맡겼었어. 죽기 전에 엄마 노릇은 좀 듬뿍 하고 죽고 싶어. 라고 하자. 아휴, 또 그 이야기세요? 알았어요. 나도 미안하죠, 서리한테. 그런데 사장님, 내가 회장님 소리 듣게 해드린다고 한 거 아직 약속 못 지켰잖아요. 다른 사장님들은 일 못 시켜서 난리를 났는데 우리 사장님은 맨날 그만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물려주면 서리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라며 웃습니다. 정작 본인도 엄마 노릇 바빠서 못해 전화 붙들고 매번 울면서요. 저도 저지만 부장님의 그런 모습에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저렇게 자꾸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얼른 회장님 소리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싶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털어놓으면 딸아이는 매번 엄마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지? 난 엄마처럼 일 잘하는 엄마 좋아. 부장님한테 이른다. 라고 하지만 제 생각만 먼저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문화센터도 딸아이가 등록해줬거든요. 일할 때 되도록 남의 손 빌리지 말라면서요. 이해를 해주고 저를 도우려 하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지만 부장님 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아마 둘 다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라 그럴까요? 나이가 70이 되도록 이렇게 주변에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저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잘 되면 부장님 호칭 떼고 이사님이나 부사장님으로 승진시켜 드려야겠어요. 번번이 거절을 하면서 저는 부장이 좋아요. 그냥 부장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승진시켜버리고
이익률도 10%로 올려주려고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것뿐이네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여러분들도 마음까지 나누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행복한 매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경험상 좋게 보니 좋은 기운이 오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